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시장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귀한 얘기를 해주실 분 오셨는데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조정 기간들이 있었는데 지나면서 이제 또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먼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해주실 건데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사실 못 갔잖아요, 그죠? 워낙 못 갔었는데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지난달 방송 때,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코스피 대신 코스닥이 강세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 주제를 갖고 왔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20년 만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그 괴리율이 역대급이 20년 만에 최대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코스닥이 움직일 거면은 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바이오 그렇죠.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대안을 드렸던 게 이제 ABL 바이오, 뭐 그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리가캠 바이오도 좋은데 리가캠보다는 ABL이 낫다. 그리고 뭐 삼천제약 등도 뭐 보로노이 등도 말씀을 드렸고 펩트론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ABL이 11월 달 한 달 동안 최대 92% 상승을 했고 그리고 펩트론이 53% 최근에 좀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가 생각보다 모두 좀 덜 갔습니다. 알테오젠은 9%, 삼천당이 18% 올라왔는데 뭐 D&D 파마텍이 64%, 코롱테시스 53%, 올릭스 23%, 보로노이 21% 이렇게 올라와서 11월 한 달에는 네, 한 달에만. 네. 12월 달에 더 간 종목들도 있죠. 네. 에베일은 지금 11조가 넘어갔습니다. 시가총액. 11조면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고 12월 달도 그거를 연결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펩트론이 약간의 좀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12월 달에 그 코스닥이 상당한 강세로 갈 뻔했다가 펩트론 영향으로 약간 주춤해졌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은 어차피 펀드들이 이제 그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그거를 한 외국인들이 시장에 하방으로 그 선물 매도 쳤다가 8조까지 매도 쳤다가 오늘 3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도가. 그러니까 파생 그 선물 옵션에서 대규모 손실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주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실적 추정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8천원까지 손실을 봤다가 지금 2천원 수준까지는 떨어졌는데 계속 지금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옵션 쪽에서 선물 쪽에서 그렇게 되면 주가를 어떻게 누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월까지는 이제 뭐 그 AI 버블론이라든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지수를 눌렀는데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뭐 거의 90%까지 높아지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하니까 다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쪽으로 지금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잠깐 주춤한 것으로 코스닥이 끝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아직 신고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감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걸 보냐면 일단 그 국민성장펀드 150조 이 안에서 직접 지분 투자가 대략 15조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KB증권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고 향후 5년간 10대 첨단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지원을 할 거고요. 근데 여기에 거기에는 뭐 그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2차 전지 수소 로봇, 방사 뭐 등등 다 들어가는데 요게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가 들어왔을 때는 뭐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이 전통적으로 1분기 특히 1월 달, 2월 달에는 강세였거든요. 이럴 효과가 주로 종목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종목 장세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12월부터 먼저 그게 좀 선반영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여전히 계류율이 여전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가 정고점을 돌파해 주는 게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그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2월 FOMC가 이제 변곡점이 될 텐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는 거의 뭐 시장에서는 확신을 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안 돼도 1월 달은 된다. 정도고 이런 고용 불안이라든가 금리 경세 우려로 전반적으로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미국 시장도 러셀 2000이 강합니다. 중소형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11월 초만 해도 대형주 장세고 코스닥에서 대형주 위주로만 갔다가 최근에는 스몰캡 쪽으로도 그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고 작은 그 스몰캡 뭐 중형주나 중소형주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들이 최근에 코스닥도 특징이고 그리고 정부 3천년 그 라운드 본격화 특히 국민성장펀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모험자본까지도 코스닥 쪽에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투자한다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12월 10일에 국민성장 펀드가 출범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IMA 모험자본 의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기대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들 주가도 좀 직접 투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또 핵심적인 게 그 사람들이 다 그 과거에서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폈는데 2017년 11월 초에 그 정책 예고를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17년 2월 그 12월 말일에 이거 26일에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니까 또 2차 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 11일에 정책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3주간 랠리가 왔습니다. 그 3주간 랠리 동안은 코스피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거의 그냥 옆으로 기었는데 코스닥은 그냥 급등이 나왔던 것들이 완전히 역전됐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활동화 정책 발표 이후에 3주간 강력하게 올라간 것들이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있어 미리 지금 선취매가 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오늘 정도 오늘은 4일 내일 원래 그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일단 12월 중순으로 연기가 예상하고 연내 발표는 확실하다 거고 이런 그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그 배경은 여전히 코스닥 신뢰가 저하가 되고 성장 동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에코프로 PM 등 이런 이제 우량 기업들이 계속 이탈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계속 이탈을 해왔고 그리고 이걸 조정한 이유는 아마 12.3 사태 때문에 이제 그 1주년 대통령 성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주요 일정과 중복을 고려해서 지금 연기를 한 거고요. 예상된 대책은 뭐 투자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는 방안들, 특히 이제 개인들한테는 뭐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준다던가, 연기금에는 뭐 코스닥 종목 투자 시에 증권거래세 면제해 준다던가, 그리고 그 상장 문턱을 어떤 혁신 벤처 기업들한테 완화해 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퇴출 요금도 강화해서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 뭐 300억 미만에는 뭐 퇴출한다던가, 그리고 그 부실 종목 정리 및 그 시장 건전성 제고들을 해서 그 투자자들이 그 기업들이 코스닥에 떠나지 싶어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신뢰 그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서 통해서 이제 코스닥을 제도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과거에도 그게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이 그 특히 코스닥의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인데 오늘 잠깐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숨고르기 하다가 연장 그 또 날짜가 이제 발표 시기가 확정되거나 다가올 때 네. 다시 또 코스닥이 또 강한 모습이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말에 코스닥이 아주 급등을 하고 완전 차별화하는 것 같고 월요일까지 올랐다가 한 이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도체가 오르고 외국인들 사면서 대형주 쪽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네. 보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코스닥이 랠리를 볼 때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이 보였냐면은 반도체는 팔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담고 눌렸을 때 담고 좀 다소 좀 만만했던 뭐 조선 원전, 조방 원전 이런 종목들을 차익을 했습니다. 차익을 하면서 지금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실적 추정치 대부분의 상향 조정되는 게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거든요. 그렇죠.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눌려놓을 때 사놓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고 상승 여력이 높은 쪽의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또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코스닥만 막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그리고 코스피에서 반도체는 반도체제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투자를 그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코스피 쪽은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하면 외국인이 그 주도를 뭐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지금 이제 환율 문제 이런 게 좀 잦아들게 되면 11월에 뭐 역대급으로 팔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좀 다시 매수를 보이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그러면 외국인보다는 개인, 기관 이런 움직임이죠, 과거에는. 대체로 빨리 기관들이 좀 먼저 주도를 움직이죠. 하는 네.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작은 종목들 기관들이 막 그렇죠. 쏘게 네. 되면 움직이는 거고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수급이 좀 많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수 자체가 끌어올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왔을 때 좀 큰 애들이 올라오고 외국인이 사지 않을 때는 기관들은 좀 작은 종목을 사서 중소형주들이 그 올라가는 거고요. 네. 약간 중견급이라든가 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외국인들 오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12월 11일이 서머너시 동시 만기이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이 다 정리되는 날이고 또 그날 새벽에 또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가 변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강세는 이어질 것인가? 사실은 반도체 중심으로 그 전에 사실 조방원이었고 그죠? 예, 조방원전 뭐 그다음에 반도체 강세장에 오면서 너무 딴 게 못 갔을 때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건 바이오다 했고요. 역시나 바이오가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의 이제 올라온 바이오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가 저점에서 2배 올라온 종목들이 많았고 네. 반도체 소부장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동안 그때 이제 10월달에 소외되었던 바이오가 11월달에 강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 한 달 동안 그 바이오 그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15% 이상 급등을 했고요. 네. 코스피 200 헬스케어는 5% 정도 상승 나왔고 코스피가 4.5% 빠진 동안에 코스닥이 2.4%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디커플링 현상이 특이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의 그 디커플링은 별로 발생하기 흔치 않았는데 그런 게 발생을 했고 주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에베바이오 말씀드린 것처럼 1112 기술 이전 3조 8천억과 지분 투자 나오면서 네. 지금의 시가총액이 당시에 5조였던 게 지금 11조까지 올라왔고요. 코론 TCG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TGC 임상 삼성성공 기대감 때문에 한 95% 정도 지금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올라왔고 최근에 로키트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임상 승인이라든가 중국 지주 호재 이슈로 지금 2배 이상 올라왔고요. 또 이제 IPO 시장에서 많이들 뭐 에임드 바이오라든가 그 알지노믹스 이런 기업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최근에 에임드 바이오는 청약 증거금이 15조가 넘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이오 쪽에 열기가 뜨거운 상태인데 그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11월달에 그 AI 버블론 특히 이제 이런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는 둔화가 나왔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그 새로운 주도주로서 부각이 됐었다는 거죠. 이게 촉발되는 게 ABL 바이오 1112 그렇죠. 그 기술 이전이 컸습니다. 그 글로벌 트렌드 자체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1112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도 이제 1112를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강해요. 바이오 중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텍 그 ETF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거의 7개월째 계속 강세 흐름이 있고요. 글로벌 자금이 그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유입이 가속화되는 것들이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래서 한양증권과 최근 SK증권에서 내년도 전망을 내놨는데 유진투자증권이랑 상상증권에서 나온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은 내년에 이제 기술이전 성과라든가 신기술 경쟁력도 부각이 되고 그런 경쟁력을 보유한 그 중소형주들의 부상이 지속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쪽의 소부장 쪽 주목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상인증권 이달미 연구원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핵심 모멘텀의 어떤 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주요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고 기술 수출이 집중적으로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연내 추가 에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에벨바이오 에로 나왔지만은 그래파드 T라든가 다른 쪽에서 추가 에로 가능성이 있고 D&D 파마테, G2D 바이오 에로 기대가 지금 최근에 에로 기대가 계속 있는 기업들 주가 여전히 차별화 강세에 있어서 이런 모멘텀들이 내년에 좀 더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더 기대가 있는 거고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관련 종목들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그 바이오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기 모멘텀으로는 연말 에로 이벤트 가능성에서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 변동시 이제 하락시 저점 그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저점 매수를 했고요. 올해 내년 탑픽 종목으로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비만이나 메시 그 R&D 이벤트가 있는 그러면 실질적인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인적 분할 효과라든가 네.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 부분 리가켄바이오 그 ADG 시장 확대에 따라서 또 후기 임상 성과 기대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협력을 하면서 핵심 ADC 링커 기술을 보유한 인투셀 뭐 이렇게 탑픽으로 얘기했고요. 기타 관심 종목으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이벤트 그리고 오늘 폭등을 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여기
아무리 봐도 저평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분할하고 나서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엄청 급락했잖아요. 예, 근데 시총이 네. 한 9조까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단순히 지주사가 아니라 삼성 그 바이오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지주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오 에피스의 매출이 그대로 다 연결로 잡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에서 매출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할 상장한 이후에 동사가 뭐 인투셀이라든가 프로티나 등 통해서 그 ADC 관련된 그 신약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희가적인 구조밖에 안 한다? 나서 좀 의외했죠. 그리고 MSCI 그 편입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입을 하려면 한 11조는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 13조면 안정권이다고 했는데 오늘 13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MSCI 편입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러니까 ABL 바이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지금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어서 두 기업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아침 그래서 이거를 그 구조 있을 때 먼저 샀으면 좋았는데 리포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도 막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일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오늘 나왔는데 하나증권 리포트 나오니까 그냥 폭등해서 아침에 좀 붙긴 붙었는데 사고 싶은 만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있는 사진 정도로만 그냥 보유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그 변동성이 너무 크게 사실 ABL 바이오가 이제 좋은 소식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삼성바이오도 이제 한 달 거래 정지 됐던 거 아닌가요? 상장하면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장 첫날은 뭐 두 종목 다 빠졌죠, 그죠? 에피솔딩스로 겁나게 밀렸고, 그죠? 그쪽이 이제 재평가가 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결국은 보면 제일 핫한 거는 어쨌든 그 신약 개발 쪽과 함께 비만, 그죠? 네, 비만 쪽에서도 이제 펩트론이 조금 그 계약이 공동연구 계약이 사실 뭐 원래 24개월인데 14개월만 표시를 했고 그거를 그 코스닥 그 공시팀에서 알게 돼서 정경 공시 요구해서 24개월을 다 기재했다 이런 내용이라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12월 초에도 그 바이오 섹터가 상당한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거를 지금 펩트론이 꺾었다고 보시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차별화 왜냐하면 바이오 자체가 다 각자 노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차별화된 기업들은 올라간다. 다만 그 바람에 시가총액 상인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멈췄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또 금리 환경 자체가 또 바이오에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리 이제 내려가는 쪽이다. 예. 예. 최근에 그래서 그 지금 어디 미래셋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내년도 주식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K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뭐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조선 방사 요거를 이제 성장 K 프리미엄의 중심이라 얘기를 했고요. 그 금융 지주, 그 정부 정책 수혜 업종들, 2차 전지라든가 턴어라운드 쪽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유동성 증가 환경에서 유리하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산업 구조적인 강화된 산업 경쟁력으로 기술 수출 모멘텀도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 같은 유동성 증가하는 환경이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확대로 그 유동성 확장 국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번에 이제 내년도 그 정부 총 지출이 추경 포함해서 한 728조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대략 8% 정도의 지금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거고 이게 결코 작지 않아요. 그렇더니 어쨌든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K 프리미엄 원조라고 하면서 바이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래에셋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종목은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에이베바로 이렇게 지금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제 기술 수출 모멘텀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확대에 따른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는 바이오가 유리하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체로 이제 제조업들의 경기 둔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높아질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자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만약 이전하고 나면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정도로 있고 여전히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D&D 파마테, 오스코텍 등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코로나 장세과와 달리 코스닥 바이오 신흥연구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경기 회복 기대가 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항상 헬스케어가 강했다 정도로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번에 좀 쉬어갈 때, 그러니까 양쪽 아까 투트랙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쉬어갈 때 잘 모아가자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에 관해서 조금 스페시픽한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바이오는 뭐 여러 이슈가 있죠. 일단 바이오텍들이 잘하고 있고요. 비만, 뭐 당뇨 뭐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주제는 인슐린, 네, 경구용 인슐린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인슐린의 기본 그 기능은 그러니까 생명 유지입니다. 시장이 제1형 당뇨병 시장이 전체 시장 90%고 네. 제2형 당뇨가 한 10% 정도인데 2형 당뇨는 예. 이제 선천성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췌장 보통 1형 당뇨 같은 경우에 그 췌장 그 분비 호르몬 이런 쪽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인슐린이라는 게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 장애라든가 고혈당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인슐린을 투약을 해줘야 됩니다. 당뇨 환자 엄청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형 당뇨병은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은 생명 유지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2형 당뇨병은 그 혈당 조절 실패라든가 췌장이 휴식을 제대로 취해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먹는 약으로는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췌장 기능도 저하되면서 외부 투약으로 췌장을 휴식하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 췌장이 이제 계속 휴식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그 특수 상황 임시라든가 수술에도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임시성 당뇨라는 게 있고 네. 또 수술 전후로 빠른 혈당 조절용으로도 그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올해 지난해 인슐린 전 세계 글로벌 인슐린 시장이 42조 시장이고 엄청 큽니다. 그리고 올해가 46조 그리고 2030년 정도 가면은 56조 시장으로 보는데 일부에서는 120조 시장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성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워낙 커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주요 트렌드 자체가 현재는 다 그 펌프성 쪽으로 그쪽이고 또 바이오 시밀러도 확대가 되면서 뭐 건구용 주 일행 제형 개발도 좀 발달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이슈가 되는 좀 기대가 있는 게 경구용 인슐린, 이제 먹는 인슐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주사제다 비만약도 먹는 비만약이 좀 있죠. 그쵸. 있잖아요. 근데 네. 인슐린도 지금은 주사나 주로 주사제로 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다 주사제입니다. 네, 네, 네. 경구용 인슐린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제 감염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그 매일 맞아야 되니까 이건 또 그 비만약이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매일 맞아야 되니까 매일 주사 고통과 감염 우려가 있고 또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계속 이렇게 꽂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사회적 낙인이란 치료가 지연되는 그런 거 있다 보니까 경구용 인슐린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편의성이라든가 복약 수능도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봐서 경구용이 상당히 혁명적 대안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은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구용 인슐린 시장이 40조 이상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대략 경구용 인슐린 잠재 수요만 6천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경구용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은 최소 연 한 12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그 신약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구용 인슐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술적 장벽이 있습니다. 위산이라든가 소화 효소에 좀 분해가 돼버리고 고대 분재로 인해서 장 점막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또 이제 이게 경구용을 만들어 버리면은 워낙 그 흡수율이 낮아가지고 API가 많이 필요해요. 원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져 버리면 사업성에도 안 맞고 원가 상승도 하면서 이게 또 기술적 장벽 때문에 다 사례가 다수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음식이라는 개인차로도 흡수량이 불규칙하고 그 절당 쇼크 또는 그 조절 실패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개발이 되게 어렵고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껏.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제약이 이를 이제 최근에 기사가 그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업보고 사안에
경구용 인슐린 그 임상 비용을 9억 2천만 원을 책정을 해서 이게 지금 가셔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삼천전제약은 주사제를 경구용을 바꾸는 그 에스페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생체율을 상당히 높은 생체를 가지면서 원가 경쟁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고 간의 그 자동 혈당 조절 기능 등의 이런 그 위험을 감소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사노피라든가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가 글로벌 인슐린 탑3예요. 거기 그 기업들과 좀 파트너십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그 전 세계 그 경구 인슐린 개발 현황을 보면은 오라메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임상 3상에서 실패했어요. 23년도에. 3상까지 갔다가. 네, 그리고 2형 당뇨병을 목표로 했지만은 지금 실패했고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1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개발이 좀 근데 그 단계 되게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 SNF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침투율이 낮아가지고 원가가 너무 높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바이오컨이라든가 오릭스 테라피 특징들도 지금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데 다 난관에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은 인체 소화 과정에서 인슐린의 여정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구용 인슐린 캡슐 형태로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위장 내에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죠. 위장 내 안에 그 산과 효소가 있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인슐린이 다 분해가 돼버리고 다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분자가 좀 크기 때문에 장 점막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그 개발했던 것들이 다 그 낮은 장 점막 투과로 인해서 충분히 간까지 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 인슐린이라는 게 그 인체에서 생성이 되면은 간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흡수량이라든가 속도도 조절이 어려우면서 정밀 조절도 어렵고 그 저혈당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지껏 다 이렇게 다 실패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구용 인슐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삼천전제약이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그 인슐린 그 간에서 보니까 그 췌장에서 간목맥으로 인슐린을 이제 보내고 그게 간에서 어느 정도 한 80% 정도 간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신 혈관으로 보내는 게 이게 이제 자유로운 인체 경로거든요. 근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직접 꽂다 보니까 저혈당이라든가 비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인슐린 경로가 이 그 위에서 간목맥으로 보내고 그거 다시 전신 혈관을 보내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인체 경로와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지금 그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코팅률이 흡수율도 좋고 코팅률이 좋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 대비해서도 노보노디스크는 60분이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분해가 돼버리는데 삼천전제약은 60분이 지나도 상당히 높은 흡수를 가지고 있고 흡수율 자체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임상 단계의 그 휴먼 데이터에서 이제 그렇게 공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슐린 기업 중에서 제가 혹시 삼천전제약 말고 좀 다른 데가 어딨나 좀 찾아봤어요. 네. 일단은 삼천전제약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반으로 에스페스 플랫폼으로 이제 그 전임상 성공했고 글로벌 1상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임상 1상 신청 들어가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임상 안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 1상은 안 들어갔어요 아직은. 전임상은 끝났어요. 네. 그리고 비용을 책정했으니까 아마 이게 공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디아콘이라든가 넥스턴 바이오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둘 다 오라메드와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을 도입해서 투자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그 오라메드는 23년도에 임상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임상 3상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그 바람에 이제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경구용 인슐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라든가 다 중단되고 동력이 상실했고 기타 관련 기업도 그 비인슐린 경구제들은 있어요. 뭐 비만 당뇨제, GLP-1을 비롯한 그런 거는 있는데 뭐 항미양품, 대용제약, 뭐 동아에스테, 디엔제, 파마텍 등은 다 경구용 인슐린은 아니에요. 그 당뇨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주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국내에서 경구용 인슐린 개발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곳은 지금 삼천당제약이 유일하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3부 네. 분기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 그
경구용 인슐린 임상 일상 연구 개발비로 9억 5천만 원이네요. 9억 5,361만 원 반영이 확인됐고 이게 이제 회사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경구용 인슐린 제제의 그 임상 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진행 중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자사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해서 뭐 그 위산 보험이 12장 흡수를 통해서 투약 15분 내에 약효 발현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22년부터 이제 선행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통화동부와 본계약 추진을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뭐 얼마 뭐 그 외로 된다 이게 있었다가 그 임상 일상 이후에 다시 뭐 진행 그 논의를 한다 이렇게 좀 바뀌었었고 그리고 그 시장이 이거 그 삼천대장이 경구 인슐린을 하는 의미 자체는 미국 오라메드도 임상 상승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워낙 개발 난이도가 높은데 회사에서는 상당히 지금 자신한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 피하고 언론 보도에서 봐도 추후 공시라든가 보도자를 통해서 알리겠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의 그 이제 다른 거 뭐 많아요. 뭐 그 바이오시밀러부터 해서 GL 세마글루타이드 뭐 트리제파타 등등 모멘텀 많은데 오늘은 제가 경구용 인슐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경구용 인슐린의 그 제품명이 SCD 그 0503이에요. 여기 이제 그 전임상과 그 휴먼 파일럿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반응 없이 잘 됐고 임상 1상 IND 신청 준비 중인데 이건 공시사항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게 그 왜 이렇게 지연이 됐냐라고 그 언론 기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원료 의약품 그 DNF 이슈가 좀 해결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3 아까 사노피, 일라일리 그리고 그 노보노디스크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공급하는 곳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보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거기를 빅3를 피한 곳과 이제 원료 공급을 좀 진행을 해서 거기 해결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일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정성과 초기 데이터 유의성 그리고 이유와 다국가 쪽에서 이제 잘 나오면은 그 2상 생략하고 3상 직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3 외에도 그 뭐 파이자라든가 GSK 이런 쪽에서도 파트너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동사하는 특징이 아일리아 발료시밀러는 네. 프로피시어를 하거든요. 50대 50. 그 경구용 인슐린도 그렇게 프로피시어를 가정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아까 40조 시장인데 프로핏쉐어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네, 50대 50으로 음.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인슐린도 그렇게 네.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 규모를 한 40조를 한 120조까지 보는데 예전에는 삼천당 제약이 경구 인슐린 그 1형 당뇨병 시장에서 10조 정도 매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면은 그리고 2형 당뇨병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1형 당뇨병 시장에서 10조 매출도 얘기하는 것도 시장에서 안 믿을 텐데 지금 아직 그 개발도 안 되는데 2형 당뇨병 시장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주사를 꽂는 그 고통으로부터 공포로부터 해소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회사 비전 자체는 28년도면은 그 허가 신청 또는 임상 3상 단계는 갈 것 같다. 제가 그 삼천단작을 처음 봤을 때는 경구용 인슐린 모멘텀을 2030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2년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 1상 IND 신청은 다소 좀 지연된 거는 사실이지만 이 그 3상이라든가 그 허가 신청 단계까지 품목 허가 신청 단계까지 가는 데는 제가 생각했던 거 2년 빨라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을 때는 그 삼천당 제약을 투자 포인트를 와일리아 발리시밀러를 캐시카우로 보면서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그리고 또 계량 신약 그리고 또 트리파타이드에 대한 계량 신약 개발을 통해서 뭐 일라일리와의 어떤 그 협업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줬는데 경구용 인슐린은 나중에 정말 큰 거로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그 투자 포인트로 드디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시장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개발 성공만 하게 되면은 뭐 매출이 뭐 조 단위 이상 그 뭐 10조 단위 이런 식으로 찍힐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복약 편의성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형 당뇨병 시장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시장도 상당히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이제 그 반려동물용 경구용 인슐린 사업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용과 별도로 지금 그 현재는 마우스 전임상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개 대상으로도 지금 그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파트너 사업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농식품부 주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랑 그
반려동물용 쪽으로 양쪽으로 수택으로 이 경구용 인슐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경구용 그 임상 1사 IND 신청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모멘텀을 발생해서 뭐 주가에도 상당한 상승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천당제약 얘기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말씀 잠깐만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반변성 치료제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관심 있고요. 오늘은 이제 경구용 인슐린 그죠? 먹는 그러면 되는데 아마 의학적으로는 먹는 약이 아니라 경구용이라고 그죠? 경구용 비밀 이제 먹는 인슐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먹는 건데 그죠? 관련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1형 당뇨, 2형 당뇨 이 스터디가 좀 필요합니다. 1형은 아예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는 거의 이런 거고 2형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제 적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네. 보통 1형 당뇨를 소아 당뇨 이런 게 많거든요. 네, 약간 맞아요. 선천성. 네, 저도 지금 짧아가지고요. 뭐 그냥 보통은 상식적으로 2형 말씀드리면. 당뇨병 그 환자들은 네. 인슐린을 안 먹습니다. 네. 맞질 않아. 다른 아, 먹는 그렇죠, 거 다른 그렇죠. 대용으로 네. 먹거든요. 우리 성인들 주로 이제 네. 당뇨병 환자들이 약을 우리나라에도 제품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그 인슐린이 아닌데 아니겠죠. 예, 네. 대용으로 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진짜 인슐린으로 경고를 나온다 했을 때는 음. 완전히 시장 판도를 바꾸는 이슈죠.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쪽이니까 그죠? 2차 전지가 그러게요. 지금은 어쨌든 뭐 낙폭과대도 있고 그죠? 뭐 ESS로 그래도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ESS는 정말 ESS가 어떤 게임 체인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게임 천적이보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좀 의구심이 있잖아요. 네, 그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이제 지금 그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뭐 11월 달에 뭐 40% 감소가 좀 나오긴 했는데 10월 11월 달 지금 30% 40% 감소가 나왔지만은 이거 뭐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그 유럽 시장부터 해서 그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그 10월 달에 50% 이상의 판매가 나왔고 중국도 그렇고 뭐 EU 그 외 국가들도 상당히 좋은데 미국만 안 좋아요. 그 네. 미국만 캐즘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이제 그 저기 뭐냐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가을 가을인가? 10월인가 뭐 11월 알고 있어요. 날짜 정확히 제가 한번 예. 체크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 이제 중간 내년 있어요. 선거가 네. 있을 텐데 지금 최근에 흐름이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중간 선거에 민주당이 그 공화당이 상원 또는 하원 둘 중에 하나만 이뤄도 그동안 이제 밀어붙였던 에너지 그 정책들이 상당히 퇴보할 내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죠. 11월 네. 3일이네요. 11월 3일. 네, 11월 3일 뭐 네, 예. 그러니까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그 행정부 그 공화당이 상원 또는 하원을 뺏길 경우에 이렇게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중간 선거가 적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 석유라든가 이런 거 육성하는 정책들이 안 먹혀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가 특히 ESS, BESS 이런 산업도 훨씬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그 배터리 산업 전망 자료들이라든가 뭐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그 다만 이제 뭐 전기차 쪽에서는 좀 부진하더라도 ESS 쪽은 크다라고 보는데 이 그 ESS 산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뭐 ESS 할 때는 뭐 그 탈탄소, 탄소 중립 이런 것 쪽, 친환경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 기존의 패러다임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AI 때문에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국익, 패권 경제, 요게 그 특히 자산으로 데이터 이런 식의 에너지 안보로 지금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 어떤 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굉장히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좀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한데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패권 경쟁이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확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전력망의 병목 형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 뭐 가스 LNG라든가 LNG 가스 이런 것들 그런 식의 전력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발전소를 세우는데 4년에서 11년 정도 걸리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2,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그 옆에다가 온사이트 형태의 발전소를 같이 짓는 겁니다. 그 태양광, 뭐 LNG, SMR 등 다 그렇죠. 뭘 줘더라도 그 안에 무조건 같이 옆에 ESS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그 간헐적 보안 수단으로 쓰였던 ESS 배터리가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필수적 인프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전력 그 ESS 시장 자체가 그런 안정적인 발전과 가변적 수요를 대척하는 그 전력 수요를 완충하는 그런 수단이 됐고 그 데이터 센터가요. 그 전력을 쓸 때 한 번에 확 쓰고 안 쓸 때 다 한 번에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부하를 좀 그 잡아줘야 돼요. 그 ESS가 없으면은 그 서버에 그 충격을 쇼크를 주기 때문에 문제 생기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특히 블랙알 같은 경우가 밀리초 단위로 굉장한 그 부하를 주어서 이거를 대응하려면 반드시 ESS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그 교류에서 직류로 전압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그 100번 그 DC 100번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게 ESS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은 ESS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고가 돼 있고 그리고 전망하고 기업들이 준비를 하는데 이런 여기에 핵심적인 게 결과적으로는 그 특히 지정학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ESS 배터리가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고 그런 상황이고 중국산이 네, 중국이 지금 현재는 공급망에 대해서 뭐 흑연 응급제 등을 좀 무기화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및 동맹국들은 그 때문에 리쇼링이라든가 프렌드 쇼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중국산 LFP 배터리 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ESS 쪽에는 LFP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 ESS 시장에서의 그 중국 그 배터리를 대체하는 쪽에서 가장 선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앞으로의 특히 내년의 배터리 산업은 국가 안보라든가 또 AI 핵심 인프라 이런 그 어떤 환경주의를 넘어서는 확고한 성장 논리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ESS는 AMPC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산을 대체하는 비중국 공급망 혜택을 같이 누리는 형태로 해서 매출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익 단에서는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미국이 그 섹션 그 48E 조항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연방투자 세액공제 ITC 이 조건이 강화가 됐죠. 여기는 이제 그 PFE라고 해서 금지 외국 기관의 지원을 그 비율을 이제 원도별로 해서 지금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의존도가 축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 연도별로 피해 물질 지원 비율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가게 되는 25% 이하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차피 지금 결과적으로는 중국산이 퇴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ESS 배터리는 아예 다 장벽이 지금 그 PFE 조항 때문에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중국산을 쓰게 되면은 ITC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그럼 프로젝트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보조금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워낙 커요. 잠깐 안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AMPC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프로젝트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싼 배터리 그 전기차 세공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 수입해다가 관세를 맞들어 쓸 수 있는데 ESS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 미국 내 비중국산 배터리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그 반사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소재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미워합니다만 미워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만 사실 미국이 이런 그 2차 전지나 그죠? 반도체도 중국을 견제 안 했으면 사실 중국하고의 우리가 싸움이 그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 경쟁력으로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렇죠. 반도체 치고 올라가고 그런 점에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또 ESS를 견지해 줌으로써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ESS 쪽의 밸류 체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이제 셀 업체들 보는데 그죠? 셀만 있으면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기존의 ESS는 그 셀과 렉 형태로 공급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완제품 형태로 들어가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거기에 셀과 렉가 들어가고 거기에 완제품은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SI까지 그 시스템 통합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 ESS 배터리를 SI 업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SI 업체들이 셀을 공급 받아가지고 완제품을 납품 형태였는데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완제품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지금 SI 업체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셀에서 완제품까지 그리고 SI까지 하게 되면 그 안에 밸류 체인을 확장되잖아요.
셋업체들은 이해가 되는 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들이 했는데 한국에서 특별히 좀 화재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로 이제 뭐 시스템 쪽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자기들이 이제 통제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네요, 네. 대기업들이. 그렇죠. 예전에는 그 가정용 ESS가 주로였기 때문에 이거 셀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아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완제품 형태로고 하면서 SL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밸류체인의 부가가치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높죠. 그리고 매출도 높죠. 그 판매 단가도 2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상태라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마진을 다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원가 경쟁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NEC 그 넥 에너지 솔루션을 인수를 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ES 버테크 같은 경우도 사업 영역 확장하고 있는데 그 셀별로 그 특성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셀과 완제품과 SI를 다 해요. 그런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제품과 SI를 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셀은 없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는 셀과 완제품까지는 합니다. 근데 SI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플러스 에너지는 셀과 완제품이 없고 SI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SK온이 셀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국내 그 중앙계약 시장에 이제 2차 입찰 들어가는 제품부터는 완제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상황에서 보면은 ESS 사업이 기존을 그 수직 계열화 수준을 봤을 때는 제일 잘 된 거 LG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캐파도 예. 높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이런 ESS 그 시장에 대해서 수직 계열을 통해서 상당히 마진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원가 경쟁을 확보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고 미국이 중국산 ESS 배터리를 다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이 부가가치 높은 배터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ESS 관련해서는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셋업체 가운데인 거죠. 가장 탑이 그다음에 이제 삼성 뭐 SDI를 얘기합니다. 소재는 또 따로 얘기하게 되면요. 근데 이제 그게 캐파가 커서 그런가 그랬는데 오늘 이사님 말씀드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그죠? 먼저 투자했고 관심 있고 일관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펙스 투자를 지금 되게 최적화 뭐 전략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 투자 그러니까 자산인가 이미 추저했던 것들을 신규 프로젝트를 대부분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캐펙스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증설은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파 증설 자체 속도 조절을 하면서 뭐 저기 그 전기차 EV 라인을 그 ESS 라인으로 지금 변경하는 그런 형태로 있고 단독 공장뿐만 아니라 그 조인트 벤처 그 JV 공장도 ESS로 좀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ESS 캐파가 올해 지금 30기가까지 확장을 하는데 내년도에 50기가트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기존 얘기가 내년도까지 30기가트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50기가트 이상으로 지금 캐펙스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그 북미만 말하는 거고요. 북미 지역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수요가 지금 폭증한다는 게 그로 대변할 수 있겠고. 삼성 SDI가 20기가에서 30기가트까지 확장한다니까 주가가 폭등한 것처럼 엔솔 같은 경우도 요 이슈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 좀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관련 수주 잔고도 ESS 쪽 수주 잔고 지금 140%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돼서는 그 내년도 충분히 증익이 가능한 그런 ESS 덕분에 가능할 것 같고요.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지분 활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날 동시에 급락했어요. LG 화학과 LG 엔솔이. 이유가 뭐냐면 그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유 지분이 지금 그 79.2% 정도인데 70% 수준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자료만 띵 내버리니까. 난 판다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그 진행되는 계획이라서 오버행 이슈는 아니거든요, 약간 사실은. 뭐 유동화 자산 유동화처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 이제 당장 70%까지 그 매도해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LG화학이 IR을 참 못하는 게 이런 거는 불러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료부터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나고 하니까 이제 그 김철중 그 미래세 위원이 그 애널리스트 분이 요거 이제 오번 이슈가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 단기 바닥을 41만 원이라고 계속 바닥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에너솔루션 주가는 41만 원 바닥. 콜 얘기를 했고 네. 그 하나증권 김현수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 LG엔솔이 이제 뭐 시가총액을 90조에서 110조 정도로 보면은 90조대에서는 매수계가 있고 110조가 넘어가면은 상승이 둔화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러면은 90조대에서는 대략 이제 뭐 매수를 하고 110조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 네. 전략을 하고 그건 밸류 그 소지업체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LG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해 현황에 대해서 이게 24년도인가 발표했던 것들을 현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 지분 유동화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게 시장에 오해를 받아서 급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부분은 79.4% 지분을 지금 7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9.4%에서는 추가 유동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유동화 계획까지 있는 것까지 파악이 된 건데 추가 얘기를 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70%는 그 예전에 분할 상장할 때 약속한 겁니다. 7%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아니 물적 분할할 때도 얼마나 난리 있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을 뭐 거의 80%나 갖고 있다는 게 어쨌든 좀 비정상이잖아요. 이거 줄여야죠, 그죠? 네. 근데 시장 충격을 어떻게 줄이면서 주주들을 설득해 갈 거냐? 그게 이제 LG그룹의 고민인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게 할 얘기가 많아서. 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일단 이번에 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양극재 소재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미드니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리튬안가 LMR라든가 LFP 그리고 소디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다변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는 LG에너솔루션 이외에 외부 판매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또 이제 26년도에는 내년도 그 특히 여기 글로벌 OEM이라는 게 아마 파나소닉 같아요. 파나소닉 쪽에 이제 배터리 양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테네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테네시 여기가 한 6만 톤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K 배터리 그 K 양극재 기업은 이게 하나입니다. LG화학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사업부 리밸런싱도 그 진행돼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 매각을 여러 가지 뭐 워터솔루션 사업이라든가 에스테틱 사업, 그 평광판이라든가 판 소재 사업 매각해서 2조 7천억 정도 현금 확보했고 주주환원 정책도 그 현재는 배당 성향이 2% 정도인데 그 LG에너솔루션 배당 수익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30%까지 확대 예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뭐 주주 그 재고 가치, 그 기업 가치 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LG에너솔루션 지분 유동화 이게 LG한테 뭐 호재면 호재 나쁘지 않거든요. 그걸 유동화해서 LG가 주식을 사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걸 다시 소각하는 이런 형태로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LG화학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ESS 관련해서는 엔솔 그런 그 기업 재고 가치 계획에서는 뭐 LG화학 쉽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인 2차 전지의 흐름들, 기회들 또 대형주 얘기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2차 전지를 보면서 좀 눈여겨보거나 주목할 기업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매주 월요일 되면은 그 하나증권에서 그 배터리 위클리라고 해가지고 그 코멘트를 내거든요. 거기 자료를 보면은 또 리튬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국 정부의 그 소모적 가격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공급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앨범아이라든가 간펑 리튬이 리튬 시장에 대해서 이제 특히 ESS 시장 때문에 시장 수요 호조로 인해서 수요가 자극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리튬이 뭐 킬로와트당 12.8달러 정도 되는데 앨범알과 포스코홀딩스 이거 수산 리튬 기준입니다. 그 앨범알과 포스코홀딩스는 한 15달러, 간펑 리튬은 21에서 28달러 수준까지 상승을 전망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전에는 그 지난 2년간 그 리튬 가격이 사실 그 양극재라든가 이런 그 소재 이런 가격들이 연간 한 2년간 20% 하락했던 했는데 지금은 그게 멈췄다는 거죠.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피해 하락이 멈췄다는 거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고평가 그 손실 환입 및 그 피해 소폭의 상승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SS 물량 증가가 전사 매출 감소폭을 완화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고요. 그 매출 부진이 왜냐면 Q가 이제 전기차 부진으로 인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매출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셀 메이커들은 그 AMPC 효과 덕분에 이익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대비 EPS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최근에 내년 동안 보면은 다 PQ가 올라간다 그래요. PQ의 하락이 멈추고 PQ가 다시 동반 상승하는 그런 거라서 지금 Q도 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Q의 추이를 고려할 때 섹터 트레이딩 기회는 뭐 계속 발생할 것을 판단을 한다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7년 그 예상 지배주주 수익 기준으로 뭐 PR 30에서 40배 수준인 시가총액 80에서 110조 이런 그 기준으로 지속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90조 미만에서는 악재가 둔감해지는 가격대, 그리고 뭐 110조 이상에서는 좀 호재에도 좀 둔감해지는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가 그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활용 공시로 인해서 단기 주가 하락폭이 확대되며 다시 매수 가능 가격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조정시 매수를 권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도 여기서 언급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섹터 전체에 대한 진입 기준 역시 LG에너지솔루션 시총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밴드 하단에 있을 때, 그러니까 ESS, 재련, 회로박 등의 무기를 가진 중소형주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종목을 LNF, 에코프로, 롯데 에이지모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핫한 종목이네요, 그죠? 그죠? LNF도 뭐 저기 LFP 쪽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는 뭐 기존 동박이 아니라 회로박? 네, AI 회로박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에코프로는 사실 근데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 예. 네. 저점 대비 2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LNF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증설 자금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좀 자사주 100만 주를 매각할 이슈라서 오늘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외를 하고 그 하나증권에서 언급한 에코프로랑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현 상황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에코프로는 그 삼봉이 시식 발표했을 때 회사 IR 자료랑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하나증권이죠.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 그룹의 컨퍼런스 콜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4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듯이 4분기는 헝가리 데브린치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유럽 내의 그 유럽 법인을 통해서 사업 확대가 본격화되고 또 유럽 내 그 배터리 규제, 그 CRMA 이런 것도 규제 대응하면서 물류비도 정화하는 그런 상태고, 아마 에코프로 그 데브린치 공장 헝가리 데브린치 공장이 옆에 시애틀가 2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류차로도 이동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워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3분기와 마찬가지도 4분기 때 그 인도네시아 니케를 통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또 이게 원료를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원료 조달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뭐 상당히 그 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가는 그런 뭐 이익도 개선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또 4분기에도 회계적 이익 개선이라든가 타이트하게 재무 관리해서 이익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입니다. 니케 프로젝트이고 1단계 대략 지분을 한 20%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올해쯤이 되고 있죠. 그 IMIP 지역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499억이 났거든요. 영업이익이 15.6%가 났는데 거의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 및 니켈 트레이딩 수익으로 연간 1,800억 정도의 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게 5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그 자회사 크린 에코 니켈 연결 실적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영업의 수익이 영업이익으로 가면서 그 이익의 질이 개선이 되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 2단계 프로젝트 IGIPC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발생하는 시점을 계산해 보면은 26년 말에 일부 시제품이랑 가동이 되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과 유의미한 실적이 기록이 되는데, 이때 기대해야 되는 효과가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하면서 원가가 20에서 30%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20-30% 쌍 양극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연간 이익이 3천억 이상이 가능하다 나올 거라고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콩콜 자료에 그렇게 지대가 돼 있었고요. 그러면은 1단계랑 2단계를 합치게 되면 4,800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5천억 이상의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일단은 그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사업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그럼 저희 전사이익이 한 30-40%를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광물 재련 중간재 마진 추가로 인해서 그 어떤 시장 등단가 광물 무관한 기초 체력이 딱 5천억 정도 확보가 된 상태죠. 그럼 이게 이제 5천억이 그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원가가 20% 30% 절감이 되니까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원가 절감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이를 통해서 목표 영업이익률이 12%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재 회사들은 5에서 7%의 가공 마진이 보통 취하게 되는데 이런 매출뿐만 아니라 광물에서 양극재까지 다 먹는 이런 고수익 구조를 만들게 되면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2030년도 되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27년부터는 그래서 에코프로의 어떤 이게 질이 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5천억 정도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사적으로 니켈 채굴 재련 그리고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릴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양극재 쪽 에코프로 PM, 리사이클 쪽에서 에코프로 CNG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크로즈 루프 시스템의 핵심 기업으로 가면서 이런 수직계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 외부 변수도 방어가 되는 거죠. 그 광물 가격이라는 그 니켈 가격이라든가 뭐 환율 리스크 이런 것도 다 내부 수직 계열로 해지가 되면서 이익률도 방어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런 그 경쟁력이 그 이익이 다 도달한 시점이 27년인 겁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을 투자하신 분들은 27년도를 보고 가져가셔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그 하나증권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LNF 에코프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세 번째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그 AI 회로바 그 공급 쇼태지 사태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수혜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주가 잘 안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동박은 공급 과잉입니다 현재. 그냥 동박은 공급 과잉이고 예전에 동박들이 다 그 좀 캐펙스 투자 그 캐파 경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쪽 수요가 급감하면서 그렇죠, 네. 그 공급 과잉인데 다만 이제 그 AI 회로박 쪽은 좀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폭발로 인해서 그 고사양의 그 HVLFP 그 동박이 부족이 심화되고요. 그리고 생산 전환이 어려운 상태예요. 이게 그냥 일반 동박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장기적인 휴태지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핵심 공급사로 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AI형 그 HVLP 동박 양산 능력과 또 글로벌 고객사도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익산 공장을 좀 전환을 한 상태고 여러 가지 선제적 투자로 인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했는데 롯데그룹이 대무제표 되게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부채 비율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가 탄탄해요. 이게 옛날에 일진 머티리얼스 예, 맞습니다. 인수한 거잖아요. 다소 좀 비싸게 좀 샀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가지고 아주. 네, 제 친구가 투자하는 롯데 사람인데. 쪽 홍보 네, 쪽에 있는데 네, 네. 자기네도 좀 비싸게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할 때도 한 1.5트럭 정도 줬었는데 좀 너무 비싸게 샀다는 말은 있는데 일찍이 잘 팔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지금 그래서 같은 동박에서도 SKC는 그 유리기판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그 AI 회로박 동박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모멘텀 발생을 하는 시점은 내년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그 고객들과 좀 검증 테스트 중에 있어요. 이게 검증되게 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구조적인 성장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반영된 주가긴 하지만 뭐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단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뭐 보통 그냥 일반 동박에 비해서도 최소 2배 이상 그리고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뭐 10배까지도 제품 그 판가 높기 때문에 고단가 고수익 영역으로 제품 믹스 개선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익률 높아지니까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그 AI 동박 같은 경우가 그 AI 네트워크 패키징 ESS 쪽에는 거의 뭐 필수적인 그 가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성장할수록 동사가 이제 핵심 공급사로 도약할 가능성이 앞으로 생긴 거죠. 그동안은 좀 이런 게 없었다가 뭐 어쨌든 지금 고객 검증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퀄리티에서 통과하고 매출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뭐 굉장한
움직임이 그 주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올해보다는 올해는 좀 여전히 기대감만 있고 내년이 본격적으로 회로박 매출이 발생하는 원년이 되니까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하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얘기했는데요. 두 기업은 이창환 이사님이 탑픽 종목으로 꼽아서 가져오신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증권사 자료 특별히 하나증권에서 언급한 거 가운데 쭉 평가를 해주시면서 리뷰를 해주셨는데 괜찮다 그런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눈여겨 좀 볼만하다 그죠? 네, 침해 맞습니다. 놀만하다 그죠? 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